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주제 각자 지금 개봉작들 중에 좀 추천할 만한 영화를 하나씩 얘기해보는, 요새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흥행 1위 네. 인터스텔라가 워낙 막강해서 녹화하고 있는 오늘 기준으로 전국 831만 8,442명이 네, 2명까지다. 이건 아마 일요일까지의 수치인 것 같습니다. 네. 뭐 3시간짜리 그 상대성 이론 강의를 듣고 온 분들이 댓글로 뭐 인터스텔라도 좀 다뤄달라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사실은 인터스텔라도 우리가 어느 시점에 다뤘으면 좋았을 텐데 워낙 많은 분석과 기사들이 쏟아져 나와서 우리가 거기 하나 더 보태느니 우린 좀 더 밑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좋은 한국 영화들 추천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지 않습니까? 조회수는 버린 건가요, 그럼? 조회수? 아니죠. 왜 조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얘기에 들어가 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일을 못한단 말이요. 저 일해야 돼요. 이거 부당일 거예요. 제가 소개할 영화는 카트입니다. 개봉한 지 좀 됐죠. 11월 13일 날 개봉했고요. 부지영 감독 작품이고, 이제 주인공으로는 이제 염정아, 문정희, 김영애 등등의 이제 그 이름만 대면은 전 국민이 알 법한 이제 그 여배우들이 앙상블 연기를 펼치는 영화입니다.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이제 순식간에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고 그거에 저항을 하기 위해서 노조를 결성하고 투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흥행을 못할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걱정들을 좀 불식을 하고 그래도 유의미한 스코어를 올리고 있어요. 그 심재명 대표가 있는 명필름에서 제작을 했는데 그 심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 작품이 이제 맨 처음에는 굉장히 적은 예산이 들어갈 거다. 그리고 뭐 유명한 배우들을 많이 캐스팅을 했지만 적은 개런티에 이제 러닝 개런티식으로 이제 많이 배우들도 배려를 했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딱 촬영 기간이 되니까 엑스트라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 마트에 오가는 손님들도 다 엑스트라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 마트를 이 마트 안에서 이제 파업하고 농성하는 걸 촬영하겠다고 마트를 내줄 곳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다 세트장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분명히 이거 만들어야 된다 생각해서 그럼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면 이게 세트처럼 보이지 않고 마트의 일부로 보일 것인가. 그러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차가운 정서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화면에서 보는 마트 내부 풍경 중에 많은 부분은 CG이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거대 세트를 짓기는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 비용이 만만찮게 들었고 돈이 얼마 들고 이런 걸 떠나서 영화 자체가 저 BEP를 넘고 하면 좋지만 이 영화 자체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처음으로 이제 그 충무로 자본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떤 투쟁, 그러니까 뭐 다른 걸 떠나서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노조 만들고 투쟁하고 뭐 이 과정들이 상업 영화의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관객을 만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시도고 나선 시도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관심을 가져두는 영화인도 있구나. 적지 않은 돈을 투자를 해서 영화 산업이 성공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런 거를 투자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소 희망적이긴 해요. 만약에 노동조합을 안 하고 있었다면 어떤 감동으로 갔을까? 그냥 그런 느낌이 드네. 보면서 눈물만 났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소재는 독립영화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컸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흔쾌한 마음으로 가서 보기가 어려운 영화일 수도 있거든요. 왜 내 힘든 것, 내 일하는데 피곤하고 지친 거 이런 것 때문에 남의 고통을 사실 신경 쓰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실제로 이 작품을 이제 보러 극장에 딱 갔는데 뒤에 단체 관람을 오셨어요. 한 40대 정도 되는 그 남자분들이 아무래도 회사 끝나고 오신 것 같은데 단체로 오셨더라고요. 근데
뒤에서 어떤 남자분은 저보다 더 많이 우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느 장면에서 많이 울던가요? 사실 이게 엄마들의 얘기잖아요. 카트가 모두 다 이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아내이자 특히 엄마로서의 이야기가 굉장히 강조되기 때문에 아마 그 엄마가 가진 그 힘, 고통 이런 것들이 자아내는 정서가 굉장히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우셨고 저도 이제 내내 울면서 봤던. 백화점이든 어디든 직원들 전용의 어떤 휴게 공간은 우리가 네. 못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네.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이 영화의 어떤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제 주변에도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게 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누구나 사실 자기가 일하는 것과 네. 그분들이 일하면서 겪을 애로사항을 같이 연결을 못 시켰던 거예요, 지금. 네. 그렇죠. 나는 나고 두 사람 두 사람이다. 내가 내 공간에서 일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마트에서 장 볼 때까지 내가 스트레스 받아야 돼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료 시민이 아니라 동료 시민이 일하고 있는 노동 현장에 가서 내가 소비 생활을 한다가 아니라 나는 돈을 냈으니까 정당한 권리를 지닌 소비자고 너는 나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직원에 불과해. 이거로 가버리거든요. 이렇게. 왜냐면 이미 그걸 헤아려 주기에는 내가 가진 스트레스가 너무 크니까. 심상명 대표가 제작하는 영화들이 어떤 그 여성, 특히 이제 무시받는 그 주부들에 대한 어떤 코드를 굉장히 영화 속에 잘 나타내잖아요. 네. 우생순 같은 영화가 대표적이었고, 근데 카트에서도 그러한 정서가 이제 일관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단순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 거기에 굉장히 또 하나의 그 마이너리티가 첨가가 되는 여성이고, 게다가 대놓고 막 대사가 나오잖아요. 뭐 아줌마들, 그렇죠. 뭐 겉에서는 여사님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 호칭마저 네. 사실은 굉장히 정상적으로 보이는 호칭은 저 아니잖아요. 여사님. 네. 아니, 반찬값 벌러 나오신 건데 라고 회사 측에서 그렇게 네. 얘기를 하면은 저희 반찬값이 아니라 생활비 벌러 나왔어요 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작품에서 남편의 존재가 두드러지는 어떤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염정아 씨가 맡은 어떤 선희도 보면은 남편이 있지만 남편은 이제 건설을 하기 위해서 섬으로 몇 개월씩 들어가 있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영화 내내 안 나오고 이제 문정희 씨가 맡은 이 햄이라는 배역은 아예 그 싱글맘이고 뭐 김영애 씨가 연기한 배역도 남편의 존재가 없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천우희 씨야 뭐 이제 대학교 졸업한 88만 세대니까 남성 정규직들이 네. 약간 말하자면 힘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 좀 약자로 여겨질 수 있는 여성 비정규직을 좀 비하하고 네. 반찬값이나 벌러 왔는데 그냥 적당히 하고 가면 되는 거지. 이 분들에게 이제 문자로 해고 문자를 보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너무 의아해서 거기서 이제 과장이라고 말하는 어떤 이제 관리직 하는 사람에게 막 항의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랬더니 전혀 답해주지도 않고 뭐 빨리 일터로 돌아가라, 하던 일이나 계속해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회피하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이제 문정희 씨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좀 약간 지적인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네. 탁 앞에 치고 나와가지고 이거 부당해고라고 이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움찔하는 표정을 네. 지어요. 이승준 씨가 연기하는. 악역을 정말 너무 잘해서 네. 아, 이분들이 평소에 그 기혼, 그 주부로 불리는 그런 중년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편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렇죠. 얕본 거죠. 네. 그렇게 해도 뭐 모를 것이다. 그렇죠. 뭐 부당해고인지 뭔지도 모를 테고 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뭐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얕본 거죠. 김영희 씨 같은 경우는 자기 입으로 자기 자신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인데 이 대본을 보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출연을 안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진보와 보수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이 사람 사는 도리를 다하고 사는 것의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는 왜 이 영화에 도경수 씨가 나오잖아요. 엑소의 디오가 연기 되게 잘하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가수인지도 모르고 영화 본 다음에 시사회에서 나와서 네. 누가 근데 저 고등학생으로 나오는 쟤 누구지? 얼굴도 괜찮고 연기도 잘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얘가 바로 그 유명한 엑소의 그렇죠. 누구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배우 출신이 아니고 가수였어요? 이러면서. 사실 올해 부산영화제 그 예매 개시일에 그 서버 마비를 불러온 주인공이 네. 많이 와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회 당일날도 네. 깜짝 놀랐어요.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이제 기자들이 들어가는데 뭐 선물 하나씩 줘요. 누가 와갖고 아. 뭔가 했더니 보따리 안에 도경수 팬클럽에서 맞습니다. 각종 예. 뭐 먹을 거, 쿠키, 네. 뭐 아기자기한 것들을 막 해서 뭐 우리 오빠 영화 잘 봐주세요. 뭐 약간 이런 의미의 사실 우리 오빠를 잘 봐주세요. 영화를 네. 예, 또 네. 개봉들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또 네. 도경수 씨 팬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제작자 입장에서 노렸던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아이돌들의 팬이 이제 아이돌의 팬들이 좀 이 영화를 많이 보고 그럼 상업적인 성공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이 또 나가면 이제 아르바이트라거나 직장을 구한다거나 그 영화 속의 도경수 씨나 천우희 씨가 겪을 일들을 겪게 될지도 모르는 세대니까 네.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계산에 들어가는 거였겠죠. 그 효과보다 제 주변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는 거는 엑소의 존재를 몰랐던 운동권들이 도경수에 꽂혀가지고 아이돌 그룹 출신들이 이제 네. 연기를 할 때 네. 약간 좀 더 약간 사회성 짙은 이런 네. 영화, 뭐 의도한 건지 아니면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으나 네. 그런 좀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네. 임시완 씨도 그렇죠. 언어인에 네. 출연하면서 그리고 미생이란 드라마에 또 출연하고 네. 있고 뭔가 그냥 별 생각 없이 가수하다가 뭐 인기 좀 끌어보려고 배우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왠지 진정성을 갖고 네. 배우를 하려는 것 같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네. 상당히 좀 윈윈 전략인 것 같아요. 이런 선택을 뭐 강요할 수도 없고 이런 선택을 안 하는 아이돌들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건데 다만 이런 선택을 하는 아이돌들은 좀 뭐 어떤 의미에서 좀 감사한 부분이 좀 있는 네. 거죠. 그래도 연기는 잘해야 돼요. 근데 그렇죠. 임시완이 변호인에서 우리 어. 예상을 깨고 그 어려운 역할을 되게 잘했던 것처럼 네. 이 친구도 연기를 정말 잘했어요. 그 작중에 보면 이제 편의점 알바하다가 이제 그 우리 김희원 씨가 연기한 악덕 편의점 점주에게 그 그러게 이분은 미생에서는 임시완을 괴롭히더니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디오를 괴롭히고 말이야. 그 악덕 편의점 점주한테 그 월급을 떼이고 항의를 하러 갔다가 이제 하는 과정에서 김희원 씨한테 정말 차지게 맞아요, 정말. 정말 피가 터지게 맞는데, 그렇죠. 그때 어떤 그 약간, 그 분노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 그 눈빛이라거나 어떤 그런 그 말투 같은 것들, 그러니까 엄마 염정아가 왜 그렇게 투쟁을 하는지 이해를 못했다 이해를 하게 됐을 때 마침내 이제 그 모자 관계가 어느 정도 해빙을 하면서 네. 어떤 엄마와 아들 관계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이제 연대의 손길을 내미는 어떤 그런 장면 같은 것들에서 감정 표현 같은 것들이 너무 좋았고요. 그 촬영을 이가마트라는 데서 했잖아요. 네네. 아, 그 편의점 이름이? 네, 편의점이 이가마트라는 뭐 그래도 나름 체인이 꽤 있는 편의점인데 그 영화를 본 저 디오, 엑소의 팬들이 이가마트에 항의를 굉장히 많이 한 모양이에요. 뭐 불매운동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네. 디오에게 저 이런- 월급 제대로 안 주고 저런 악덕 저 점수가 있는 데는 그래서 이 영화사 쪽에서 이 이가마트는 네. 장소를 제공해준 고마운 데고 실제 저렇게 뭐 월급을 안 주고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해명 메일을 막 보내는 일부 팬들이었겠죠. 예. 네. 뭐 저희는 엑소 팬분들이 또 그걸 착각하실 거라고 네.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일부 팬들이었겠죠. 네, 네. 뭐 맞습니다. 네. 일부 영화 관람객들 네. 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팬분들 반응은 우리 오빠 맞아서 어떻게 내지는 우리 경수 때릴 데가 어딨다고 그렇죠. 하고 변호인에서 예. 임시완이 고문당할 때 내뱉었던 그런 네. 탄성처럼.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안타까운. 보러 와야지. 그 신정영 씨가 그 뉴스룸에 출연을 해서 손석희 사장이랑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손석희 사장이 이렇게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속의 대표적인 어떤 의리 처한 비참한 현실 이러면은 영화계도 만만치 않은데 그렇다면 영화계에서는 카트만큼 이렇게 뭐 문제 제기를 하고 잘 이루어지고 있냐 그랬더니 진짜 날카롭네요. 굉장히 날카롭죠. 역시. 그래서 네. 신대현 대표가 살짝 네. 이렇게 주춤하긴 네. 했지만 뭐 네. 그분도 뭐 나름대로는 자신의 뭐 현실 속에서 뭐 노력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진짜 그 영화 자체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그만큼 그런 비정규직 계약직의 삶이 이제는 그 만연해 있는 어떤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뭐 조금만 둘러봐도 어디에나 있어요. 그분들이 곧 네. 나고 그렇죠. 우리 어머니고 네. 사실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네. 이렇게 저 사람들이 부당한 일을 향해서 저렇게 비참한 현실 속에서 투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돼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일하는 공간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는가. 그렇죠. 그 우리 이웃들의 일자리는
과연 좋은 일자리인가부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협찬도서는 대상문학상 수상작가 최인석의 새로운 미래소설 강철무지개입니다. 2105년에 대한민국을 그린 작품입니다. 기계화된 노동자, 불안정한 고용현실, 대기업의 감시 등등 그 비정규직 노동자로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뭐 자기 처지를 비관해서 분신자살을 하는 등 약간 저는 이게 2105년까지 굳이 안 가더라도 네. 우리 코앞에 닥치는 네. 미래가 아니라 예. 현재 아닌가요? 그 저희가 오늘 녹화하고 있는 오늘자로 그 왜 되게 짜증나는 뉴스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어떤 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중규직이라고 만든다고. 아. 예. 2105년이 벌써 앞인 것 같아요. 이게 인터스텔라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데요. 네. 세계의 시간은 천천히 흐르는데 네. 우리 시간만 이렇게 되죠. 우리만 무슨 웜홀을 통해서 2105년으로 간 것 같은. 미래라고는 하지만은 이게 뭐 과연 미래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인지 네. 생각해보게 만드는 강철무지개 리플 달아주신 분들께 5분 선정해서 이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도 다 사정이 있으시니까 너 그런 데 맡기는 거지. 책임들 안 질라 그래 다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는데.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아빠 때문에 저도 철도 없어. 다시 오지 마. 예, 두 번째로 저희가 다룰 작품은 거인인데요. 예. 이 작품은 이제 독립영화고 사실은 그 한공주를 우리가 올해 초에 소개를 네,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한공주가 지난해 부산영화제에서 그 해에 한국 영화로 이제 극찬을 받았었던 그런 신인 감독의 데뷔작이라면 이 거인 같은 경우는 올해 부산영화제에서 한공주처럼 그 해에 한국 영화로 극찬받았던 네. 역시 신인 작가의 장편 데뷔작이에요. 예. 그래서 김태용 감독이죠. 김태용 감독. 김태용 네. 감독이 신인이야? 막 이럴 수 있는데. 그 네. 팡이와 네. 결혼한 네. 그 티드래곤 감독님 이야기라는 게 아니고요. 포털에서 김태용을 치면은 이제 맨 먼저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아니고요. 예, 이분은 나이가 굉장히 어리세요. 28살. 네, 87년생이에요. 요번에 그래서 네. 부산영화제 때 이제 몇몇 이제 감독이나 배우 인터뷰에 응할 네. 감독 배우 리스트를 보내줬어요. 이제 부산영화제 조직위에서 그걸 보고 김태용이 거기 있었어요. 엄청나게 문의가 왔다는 거예요. 김태용 감독이 그 김태용이 맞냐? 탕웨이의 김태용. 그렇다면 우리 인터뷰 하겠다라는 문의가 엄청 와서 그 김태용은 아니고요. 동명이인입니다 하니까 인터뷰 그 문의가 확 줄었다는. 참 그런. 슬프네요. 안타깝네요. 네. 근데 이분이 굉장히 나이가 어리신데 이미 그 칸 영화제에서 국내 그 최연소 기록을 하나 세운 적이 있었어요. 그 단편 영화로 네. 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미 최연소 기록을 한번 세우고 그 이후에 이제 첫 데뷔작으로 거인을 내놓은 건데 이제 상반기에 한공주라는 작품이 이제 그 이수진이라는 신인 네. 감독과 네. 천우희라는 여배우의 어떤 발견이었다면 거인은 정말 하반기에 그 김태용이라는 신인 감독과 또 주연을 맡은 최우식이라는 네. 어떤 배우의 새로운 발견 이런 의미에서 좀 한공주랑 많이 이제 비교가 되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예. 이 포스터부터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네. 거꾸로 이렇게 시스루. 아 시스루의 눈이 너는 역시 야. 아니 네. 김소연 평론가님이 섬세하게 보세요. 오. 섬세하셔서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디테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런 취향이시군요. 시스루.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승환 평론가께서 시스루 옷을 한번 입고. 네? 왜요? 내가 왜? 좋아하시니까. 네. 네. 포스터가 굉장히 최우식이 인상적이에요. 최우식이 스스로를 입었으니까 네. 좋아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작품도 사실은 카트처럼 실화를 좀 모티브로 하고 있죠. 그룹홈이라고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이제 뭐 종교단체나 또 그런 지자체에서 이제 같이 협동을 해서 공동 가정을 꾸려주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지원을 받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 주인공 최우식 씨가 연기하는 그 영재라는 캐릭터가 그 그룹홈에 들어가서 이제 생활하는 그런 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이제 감독의 자전적인 경험을 네. 모티브로 했다고 해요. 네. 보통 이제 최우식 씨는 뭐 요새 하고 있는 드라마 오만과 편견에서도 그렇고 뭐 예전에 이제 MBC 뭐 미니 시리즈 짝패에서도 그랬고 조금은
밝고 좀 기본적으로 얼굴이 굉장히 해맑잖아요. 네, 맞아요. 밝고 철없는 역할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작품에서 굉장히 그 밝음과 그 뒤에는 지독한 어둠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서 인상적이었죠. 사실은 20대 중반인데요. 굉장히 동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이제 17살로 그 주인공 소년이 등장을 하는데 17살의 나이가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뭐 이종석 씨도 나이가 꽤 있는데 너목들에서 고등학생으로 나오고 권상욱도 30까지 교복 입었었는데요. 뭐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자꾸 또 추억의 책가방 얘기를 다시 한번 뭐 이마룡 씨 그렇게 이야기하면 친구에서 유호성 씨는 근데 그거는 코스프레고요. 네. 이거는 진짜 10대로 보여요. 예, 예. 김태형 감독이 이제 이 작품을 만들기 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자신은 10대 영화 하면 흔히 떠오르는 굉장히 잘 다뤄지는 어떤 주제들, 그러니까 가령 폭력이라든지 네. 또 성폭력, 왕따 이런 문제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 10대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똑같이 불우한 청소년들이 등장하긴 하지만 어떤 흔히 10대 영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극단적인 일탈 이런 것들은 드러나지 않고요. 오히려 그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떤 소년,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사춘기라는 열병을 앓을 새도 없이 당장 살아야 되고 내가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고 어떤 생존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소년의 심리를 굉장히 섬세하게 비춰주는 네. 그런 작품이어서 굉장히 독특한 그런 접근법이 돋보였던 것 같아요. 카피 보면 사는 게 숨이 차요라고 돼 있잖아요. 정말 이 소년한테는 살아남는 거가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투쟁과 어떤 그 정치의 연속인 거죠. 어떻게 보면. 몸은 거인처럼 이제 성인 못지않게 성장을 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그 아이처럼 여리고 상처 입은 그런 세계에 머물러 있는 어떤 그 청소년기의 특징이잖아요. 네. 아이의 마음과 어른의 신체를 가지고 있는 이 친구는 그 그룹홈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가정이 굉장히 불우해요. 아빠는 완전히 무책임하고 또 엄마는 무능력해요. 그래서 그 가정이 너무 싫어서 이제 본인이 자기 발로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이제 그룹홈에 들어가게 된 건데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그 원장 부부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 안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애교도 부리고 또 자신이 그 속마음은 다르지만 내가 신부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굉장히 독실한 신앙을 연기를 하는 사실 극 중에서 이제 그 최우식이 연기하는 영재는 그 그룹홈에서 나가야 되는 나이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원장 부부가 특히나 원장 아버지가 굉장히 이제 그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도 이제 나가야 될 때 됐지. 뭐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뭐 너 저 인간들 똥꼬 빨아갖고 여기서 붙어 있으려 그러냐. 근데 그런 말을 듣는 것 자체도 일단은 영재에게는 이제 죽을 것 같은 스트레스인 거죠. 그렇죠. 그런 환경에서라도 돌아갈 집보다는 낫다는 거죠, 그나마 그렇죠. 거기가. 왜냐면 집으로 가보면은 이 아빠는 어떻게 해서든지 얘를 이제 내보낼 생각을 하고요. 또 어린 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동생마저 이 영재를 따라서 그룹홈에 내보내려는 그런 정말 무책임의 극단을 보여주는 그런 그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아주 그냥 악역을 제대로. 그 김수현 배우가 있는데요. 김수현가 설마 별그대. 김태용 감독에 이어서 또 하나의 동명인. 포스터 이걸 왜 그래 그냥. 감독 김태용, 주연 김수현 이래갖고 거의 이렇게 하고 이게 피싱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사기죠, 그게 그쯤 되면. 배우들 중에 김수현이라는 이름 가지고 활동하는 배우가 셋이 있는데 지금 그 중에 제일 먼저 데뷔한 분이죠. 연극 배우 출신이시고 그 류승원 감독 영화에 자주 나오셨어요. 네. 다치마와리에서 담아내기 형사 역을.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코믹한 연기도 잘하시고 또 다른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멀쩡한 그런 훈남으로 등장하는 그런 배우인데 여기서는 정말 인간 쓰레기. 이 사람이 그 살아가는 생존 방식은 뭐냐면 각종 종교단체에 빌붙어가지고 후원금을 아이들 핑계를 대고 후원금을 받아서 생활을 하려고 해요. 천주교에 일단 싸바싸바해서 영재를 그룹홈에 보낸 다음에 둘째 아이를 핑계 삼아서 이번에는 교회에 빌붙는데요. 우리 5군데 교회를 동시에 돌아다니는 다른 교회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에 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하늘에는 하나님 아버지 땅에는 성심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전화를 받는 뻔뻔스러운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의 어떤 비굴함 이런 것들을 영재는 정말 경멸하고 배우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본인 역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아버지의 표정을 닮아가요. 그러네요. 그 아버지가 교회 여러 군데 다니면서 나는 이 교회만 다닌다라고 하는 그 거짓 연기를 네. 아들이 또 그룹홈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해야 되는. 별다른 장면도 아닌데 가슴에 확 오는 게 기도하는 장면에서 시작을 해요. 다들 이제 고개 숙이고 눈 감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최우식이 연기하는 영재는 이게 기도하는 도중에 눈을 계속 이렇게 힐끔힐끔 뜨면서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 친구는 기도에 영혼이 없이 이제 마음은 딴 데가 있다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데 그렇게 일찍 어른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어떤 청소년의 얼굴이 얼마나 가슴 아픈가 이런 거를 이 영화가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또 심지어 미사 봉사도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성경을 되게 영빨돋게 읽어요.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정말 그 성당에서 하는 FM 방식으로 읽는데 네. 저는 일요 미사 보러 온 줄 알았어요. 이 거인을 보면서는 영재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오락가락해요. 왜냐하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앞에서는 연기를 하고 이 친구가 뒤에서 이제 후원 물품을 빼돌려서 그렇죠. 그거를 팔아가지고 네. 이제 용돈을 마련하고 또 심지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룹홈에서 같이 지내는 친구를 배신하기도 하거든요.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 영재에게 진심으로 충고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난 네가 하는 말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우리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들이 해주고 싶은 말이지만 네. 반대로 영재 입장에서 그 얘기 들었을 때 그게 얼마나 공허해요. 내가 하는 말에 속으려고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안 그러면은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러면서 또 동시에 굉장히 또 영재도 안쓰러우면서도 한심한 거죠. 영재는 아버지한테 사지육식 멀쩡한데 왜 남들처럼 고생해서 돈을 안 벌어? 라고 얘기하면서 본인도 결국 후원 물품 빼돌려서 판 걸로 먹고 살고 네. 그걸로 막 자기 찾아오는 그 중학교 다니는 동생한테 용돈을 막 10,000원짜리 한 10장 정도 꺼내서 막 이렇게 주잖아요, 용돈을. 지갑도 되게 얇은데 맨날 막 10,000원짜리 10장씩 꽂혀있더라고. 거의는 사실 이게 큰 비극이었다기보다는 삶 전체가 다 네. 폐허였던 애가 그냥 그 폐허를 그냥 가로질러가는 일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말도 되게 명확한 결말이라기보다는 되게 그 뒤로 뭐가 더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네. 되게 그 절벽에서 뚝 끊긴 것 같은 결론 네. 있잖아요. 조원희 감독이었나요? 조원희 감독이 네. 영재가 처음에 그 그러니까 생활을 했던 곳이 그 이삭의 집이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옮기게 되는 집이 야곱의 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야곱의 집에서 그 다음에는 요셉의 집으로 옮길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구약성서의 계보를 이렇게 쭉 타고 계속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갈 것 같다고 네. 이제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영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본인이 선택했다기보다는 누군가에 의해서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성장이라는 어떤 10대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테마 이런 거 자체가 완전 너무 사치스러운 고민처럼 느껴져요. 성장이라기보다 이 친구는 정말 생존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영화 내내 이 친구가 되고 싶던 저 꼭 신부 돼야 돼요. 이 간절한 꿈이 페이크잖아요. 이게 그렇죠. 살아남기 위한.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데 얼마나 기분이.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최우식 배우가 쓸쓸했다가 바로 표정 바꿔서 이렇게 웃었다가 비굴하게 웃었다가 다시 또 쓸쓸했다 이 간극을 너무 잘 오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무슨 그 감독이 최우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얼굴은 굉장히 해맑은데 눈빛에 약간 비열함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진짜 얼굴만 보면은 정말 해맑은 10대인데 눈빛이 계속 이렇게 눈치를 보잖아요. 이곳저곳 이렇게 힐끔힐끔 보게 되니까 정말 되게 보는 사람을 좀 불안하고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연기를 해요. 관객들이 이런 걸 다 미묘한 그런 네. 것들을 캐치할 정도로 최우식 배우가 네. 연기를 정말 잘했다는 얘기인데. 이 거인 같은 경우는 정말 본능적으로 연기를 한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감독이 실제로 그런 그 영재에게 오로지 사람들이 집중하게 만들고 싶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클로즈업을 굉장히 아낌없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그 표정을 좀 관찰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야, 이 앞으로 최우식이라는 배우의 발견 네. 이것도 앞으로 좀 주목해서 봐야겠는데. 네. 너 왜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웃긴 게, 네. 그 얼마 실수로 전에,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빅매치라는 영화를 네. 개봉을 했었는데요. 네. 여기에도 최우식이 네, 이제 그렇죠. 해커 역으로 나오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시사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최우식은 거인으로 발견되더니 빅매치에서 다 말아먹네.
이런 평을 써서 저는 네. 그 어떤 평보다 그 평이 가장 가슴이 아팠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작품하고 궁합이 안 맞는 작품도 있을 수 그렇죠. 있는 건데요. 예. 네. 사실 거인을 보고 나면요. 네. 사실 이런 10대 독립영화계에서 10대 영화에 주목하게 된 그런 열풍이 어떻게 보면 이제 파수꾼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건데, 이 영화를 보다 보니까, 물론 파수꾼도 굉장히 힘들고, 그런 슬픈 영화긴 한데, 이 영화에 비한 파수꾼의 아이들은 그 순정만화 주인공처럼 느껴질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이제 네. 거인은 굉장히 좀 잔혹한 현실을, 그러니까 날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에 더 가까운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이게 너무 힘들다는 얘기만 계속하면 이제 보시는 분들이 네. 극장에 감히 보기가 겁이 날 수 있으니까 네. 충분히 그거를 힘들고 괴롭지만 그걸 견뎌낼 만한 가치가 있는 최우식 네. 배우의 연기를 보는 눈 호강도 굉장히 대단하고요. 그렇죠. 심지어는 그 영재의 동생도 굉장히 아, 예뻐요. 좋다. 정말 내가 정말. 막 그 옷을 막 벗어주고 싶을 만큼 동생이 정말 착하거든요. 눈망울이 그렁그렁해가지고 네. 동생이. 네. 무슨 꽃사슴 같은 아이들이 네. 잔뜩 나와요. 네. 그리고 그 그룹홈을 보면은 정말 그 어린이들부터 이제 10대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아이들한테 자꾸 이렇게 눈이 밟히는 그런 영화고,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솔직한 10대들의 얼굴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다만 아쉬운 거는 이게 너무 극장에서 네. 뭐 하루 극장에 일단 많이 걸리지도 못했을 뿐더러 맞습니다. 하루에 뭐 1회 네. 또 굉장히 늦은 시간에 하거나 이런 시간에 해서 보기가 네. 쉽지가 않다는 어떤 단점이 있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2만 명을 넘겼다는 건 사실은 네. 되게 기적 같은 흥행이라고 할 수가 그렇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1월 13일 날 네. 카트와 인터스텔라와 같은 날 개봉했는데요. 인터스텔라의 흥행 열풍에서 나머지 부분을 카트가 큰 부분을 먹었는데 거기서 또 나머지 부분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감독 연출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네. 별다른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솜씨 있게 잘 만든, 그러니까 애써 이렇게 기교를 부리지 않고도 굉장히 잘 만든 그런 유려한 연출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그런 신인 감독의 재능을 확인하는 의미도 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할 영화는 꽃을 아유 줬어요. 석 달만 더 살아요. 그 할아버지하고 손으로 마주 잡고 그렇게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 여기에는 뭐 아이돌이나 꽃미남 배우가 나오진 않아요. 대신 꽃 할아버지와 꽃 할머니가 나오는 네, 꽃할배와 네, 꽃할매가 네. 다큐멘터리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네. 네. 그 가장 늦게 개봉을 했는데 네. 와, 독립 그 다큐 영화로는 와이드 릴리즈가 돼가지고 네. 벌써 관객을 엄청 모았어요. 그렇죠. 7만에 육박하는. 지금 지난주 목요일 날 개봉해서 네. 목금 토일 나흘 만에 7만 가까운 관객을 모았으니까 네.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워낙 그 관객층의 폭넓은 연령대 관객층이 호소를 하는 그런 네. 내용이다 보니까 네. 예, 그리고 실제로 본 사람들에 의해서 입소문이 엄청 또 좋은 그런 작품이라서 예, 더 흥행을 계속하지 않을까. 일각에서는 뭐 원앙 소리처럼 음, 뭐 흥행 열풍을 탈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76년을 함께한 부부가 이제 그 정말 노년에도 알콩달콩 사랑을 이제 나누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얘기를 다뤘어요. 물론 맨 마지막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사실 죽음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얼마나 그 전에 행복하게 진짜 신혼부부처럼 잘 살아가느냐. 그 전에 이 노부부는 인간극장에도 나왔다고요. 네. 그 다음에 뭐 SBS 스페셜인가요? 뭐 이런 데도 나왔다고. 여러 다큐멘터리에 네네. 굉장히 자주 좀 등장을 알고 하셨던. 보면 유명한 부분이에요. 네, 이분이. 그렇습니다. 이 진모영 감독이 인간극장을 보고 완전 꽂혔다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 할머니의 얘기를 그냥 담고 싶다. 저걸 통해서 사랑의 얘기를 의미를 한번 되물어보는 그런 다큐 작품을 해보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에 또 드는 생각은 아니 저렇게 많이 나와갖고 뭐 여러 다큐에서 다뤘는데 내가 또 뭘 할 수 있지? 저거랑 다르게 뭔가를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이 또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에라 그냥 그런 고민 관두고 그냥 처음에 이렇게 마음이 끌린 대로 이제 좀 가보자 라고 해서 가서 촬영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당연히 이제 한 1년 정도 그 기간을 잡고 1년 정도 담으면은 그 두 분이 이제 사랑하는 어떤 의미를 잘 담아낼 수 있겠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사계절도 했는데 text에서 담고. 그렇죠. 근데 그 도중에 이제 할아버지가 갑자기 처음엔 건강하시다가 처음에 이렇게 첫 장면에서는 굉장히 건강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막 낙엽 던지고 막 이제 낙엽 막 뿌리고 이러다가 지게도 지고 그러시고.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확 쇠약해지신 거죠. 근데 그 부분도 이제 담고 결국은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담게 된 건데, 그래서 이 감독이 그렇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다 보면은 물론 돌아가시는 과정들이 나와요. 뭐 할머니가 중간에 이제 수의로 쓸 뭐 삼배옷 같은 걸 빨아서 이제 넣는다든가 유품 같은 걸 미리 정리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약간 그래서 이 뭔가 죽음을 굉장히 담담하게 그리는 듯한 느낌도 받았고 정작 또 준비하는 과정은 그렇게 그렸지만 돌아가신 다음에 어떤 그 장례식의 장면이라든지 할머니가 막 통곡을 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거는 최소화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그 부분은. 그러니까 임종하시는 장면도 찍었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덜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한테 왜 죽음의 장면을 이렇게 생략했느냐 말하자면은 정말 그 최루성 영화를 만들고자 했으면 이 부분을 더 강조해서 더 많이 넣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본인은 이 영화는 어차피 애초부터 죽음에 관한 영화를 자기는 죽음으로 인한 이별을 그리고 싶었지 않았고 자기는 그냥 사랑 얘기를 담고 싶었는데 뭐 찍다 보니까 결국 죽음의 과정까지 담게 됐고 결과적으로 죽음을 통해서 이별하지만 이별이 아니고 영원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얘기를 담고 싶었다. 그래서 자기는 사랑에 분명히 방점을 두는 영화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일부러 그렇게 딱 좀 최소화했다는 거죠. 죽음을 묘사하는 부분도. 이게 이제 인간극장에 나왔을 때도 이제 두 분이 연세가 워낙에 되셔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이게 인생의 황혼기다라는 거를 암시하면서 끝났는데 감독이 찾아가 봤더니 3년 뒤에도 이 두 분이 이렇게 알콩달콩 살고 계셔서 찍기 시작을 했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100년 해로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부한 말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그 인간극장에 등장했을 때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게 그러니까 요즘에 그 젊은 부부들조차 서로 이제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막 그 연애는 굉장히 또 급속도로 빨리 했다가 빨리 식고 이런 세태와 정반대로 정말 그 서로를 여전히 사랑하면서 그리고 현재의 시간을 진짜 현재 진행형으로 누리고 있는 어떤 노년들의 삶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대중적으로 큰 반응을 얻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걸 보면서 네. 이 두 분이 지금 연기하는 거 아니야? 저게 말이 되느냐? 아니 진짜 두 분이 이제 부부 70 몇 년 동안 살았는데 저 낙엽 쓸다가 할아버지 형이 낙엽을 막 서로 던지고. 이거 나온 이거 왜 이러요? 이거 왜 이러냐 왜? 그게 하는데 근데 그냥 얼굴 펴라니. 아이고 그런 그래 그만. 왜 이러나 왜? 다 보시겠지. 이게 뭐요? 꽃을. 사계절님 지금 올해로 실례지만 결혼 생활 몇 년? 결혼한 지 이제 10주년. 10주년. 곧 10주년이 됩니다. 그 평소에 네. 꽃을 주고 꽃을 이렇게 머리에 해주냐고요? 이렇게 낙엽 같은 거 이렇게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신혼부부 때도 낙엽을 막 뿌리고 이러진 않았어 내가. 아마 76년, 네. 70년 그 정도가 돼야 좀 그런 경지에 오르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런가요? 앞으로 66년 뒤에는 제가 이제 낙엽을 막 뿌리고 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든 생각이 네. 이 두 분이 항상 고마워요, 사랑해요라는 말을 하고 네. 존댓말을 하면서 항상 배려해주고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게 몸에 밴 것 같아요. 그게 별로 안 고맙더라도 고마워요, 사랑해요를 계속 표현하다 보면 정말로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고 네.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은 먹었는데 실천을 못 하고 있네요. 지금.
극장 불이 켜지고도 많은 분들이 이제 잘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눈물을 닦느라. 네, 네. 제가 좀 메마른 사람이라서 눈물을 안 흘렸으면 저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작고하신 저희 외할아버님도 생각이 좀 났고. 저는 최근에 뭐 가까운 사람이 뭐해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이제 회사 선배가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했거든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죽음보다도 그 전에 죽기 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 선배를 통해서도 그랬고 어쩔 수 없이 이별은 하게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얼마나 이별하기까지 행복하고 즐겁고 사랑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뭐 가지고 이거 걸러. 아니 줄을 걸러. 줄을 왜 안 걸러? 그거 걸러. 에휴, 불쌍하기도 하다. 난 다시는 못 보겠네. 우리 꼬마를. 꼬마가. 에휴, 꼬마야. 꼬마가 할머니 간 뒤에 찾을까봐 근심했더니 그날 꼬마가 먼저 갔다. 먼저 가고 할아버지 내좀 또 가겠지. 나는 그 뒤에 따라가고 시동 할아버지 또 가면 나 혼자 살아갔지. 우리 공순이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던 이제 강아지가 2마리 있었는데 이제 한 마리가 좀 예기치 않게 일찍 세상을 떠나고 이제 할아버지도 뭐 더 이상 병원에서 손을 쓸 수가 없다라는 판정을 받고 이제 돌아가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남아있던 한 마리가 이제 새끼를 배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얘는 묶여 있었는데 뭐 목사님네 강아지가 와가지고 얘를 임신시켰다. 그래서 오라질 놈의 강아지를 그래서 할머니가 막 욕을 하는데 네. 동반자였던 이제 그 강아지가 한 마리 죽고 또 뭐 평생 연인이었던 할아버지는 서서히 돌아가시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새로운 생명은 태어나고 그거를 보고 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모두 다 기뻐하거든요. 새끼 강아지하고 같이 네. 장난도 치는 장면도 네. 나오고. 뭐 할아버지가 뭐 먼저 가면 할머니가 먼저 가서 우리 젊었을 때 이 자식들을 많이 낳았거든요. 많이 낳았는데 또 꽤 많은 수가 이제 뭐 어렸을 때 죽은 거죠. 그 시절에 워낙 힘들었고 뭐 먹을 것도 충분치 않았고 병이 돌면 치료도 잘 못 해주니까 그럼 먼저 가서 우리 먼저 보낸 아이들 보고 있어라. 내가 곧 따라갈게.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내복을 사서 이제 같이 하면 걔네들 입혀줘라. 우리 그때 어릴 때 내복 못 입혀준 게 한이다. 이런 얘기 하나하나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가슴에 콕콕 박히고. 그래서 사실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물론 슬프지만 그런 대사 하나하나가 다다다다 가슴에 쫙 꽂아지는 거죠. 근데 저는 약간 그 옛날에 그 똑같이 노인 부부의 그 다큐를 찍었던 죽어도 좋아라는 작품. 그 파격적인 작품이었던 게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고 뜨겁게 존재하고 있지만 뭐 존재하지 않는 걸로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어떤 노인의 성문제를 굉장히 노골적으로 담아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젊은 사람 못지않게 뜨겁게 살아있는 욕망 같은 거를 최초로 이렇게 정면으로 응시한 그런 작품이어서 저는 그게 이제 어떤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 그리고 우리가 노인을 또 재현하는 어떤 대중문화의 방식 이런 거에 굉장히 새롭고 뭔가 전복적인 그런 시도를 보여준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노인들의 이야기가 이런 꼭 다큐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등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삶도 아름답지만 영화 자체로도 좀 의미가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네. 재미있는 감상 포인트 중에 하나는 네. 이 감독의 어떤 카메라의 어떤 시선인데 감독도 스스로 얘기했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근접 촬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가까이서 많은 걸 담으려고 근접 촬영을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카메라가 뒤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 두 분의 삶은 그냥 가까이서 뭐 다 보여주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안 해도 그냥 멀리서 관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마음이
전달되겠구나 관객들한테. 그래서 뒤로 갈수록 오히려 카메라는 뒤로 빠지고 멀리서 잡는 장면들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기까지 이 감독의 또 마음 같은 것도 약간 읽혀지기도 하고요. 세 편 다 눈물 터지는 영화인데 엔딩곡은 과연 어떤 곡을 준비하셨나요? 우리가 아까 이승환 평론가께서 이 영화 인터스텔라 이런 걸 해야지 이 세 편 가지고 조회수가 나오겠느냐. 그래서 준비한 엔딩곡이요. 디오의 카트 주제가 카트 주제가 잘 불렀어. 네, 좋아요. 노래를 잘해요. 이 디오가 또 이런 막 댄스 음악 막 이런 거 막 신나고 경쾌한 거 이런 것만 할 줄 알았는데 이런 감성적인 이 디오 카트에 쓰였던 외침이라는 주제가를 엔딩곡으로 준비했고요. 이 가사도 굉장히 속이 깊습니다. 여러 가지 막 고단한 하루가 길고 길었던 날 한숨 가득 지친 마음을 다잡아. 오늘도 내일도 또다시 일어나 뭐 하루 살아가겠죠. 이런 내용의 뭔가 서글픈 우리 외침이 들리나요? 하여튼 힘들고 괴로워도 또 힘을 내서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서글픈 외침을 할 때 좀 들어달라. 서로 연대해서 서로의 힘듦, 고단함을 나누자라는 내용이잖아요. 이 노래는 뭐 오늘 소개한 영화 3편에 다 해당되는 그런 주제가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이 노래를 엔딩으로 골라야지 화면 디오 얼굴이 이만하게 내세워갖고 그러면은 최초로 오프닝에도 깔고 엔딩에도 깔고 액자 구조로 한번 가볼까요? 그럴게요. 좋네요. 괜찮네. 도경수 디오의 외침을 들으면서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